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저는 당황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혼란과 고통을 가져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검, 조사, 장례 일정 지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슬픔을 더 깊게 만들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가족의 죽음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결혼 준비, 출산 준비, 은퇴 준비. 하지만 정작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특히 60세 이후 우리 자신이나 배우자, 부모님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순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집에서 가족이 사망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시나요? 왜 경찰을 부르면 안 되는지, 대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후 정리의 모든 과정을 이 영상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내용은 여러분과 가족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지키고 불필요한 고통과 혼란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상황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순간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집에서 사망 시 첫 대응. 경찰을 부르면 안 되는 이유. 경찰을 부르면 안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위급 상황에서도 112에 전화하라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자연사의 경우는 다릅니다. 경찰을 부르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첫째, 사망 현장은 즉시 수사 현장으로 바뀝니다. 경찰은 모든 사망을 잠재적 범죄로 간주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고인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둘째, 부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명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가족들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셋째, 장례 일정이 지연됩니다. 수사와 부검으로 인해 시신 인도가 늦어질 수 있어 장례 일정이 길어지고 가족의 슬픔이 연장됩니다. 넷째, 불필요한 의료비와 행정비용이 발생합니다. 경찰 신고로 시작된 절차는 종종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가족의 생사와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생명을 살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갑작스러운 심정지, 호흡 곤란, 의식 소실과 같은 상황에서는 즉시 112가 아닌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119 구급대원은 심폐소생술 CPR과 자동심장 충격기 AED 사용 등 응급의료 처치를 제공할 수 있어 생명 연장과 소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심정지 후 4분 내지 6분 내에 적절한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소생 가능성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생명의 징후가 있거나 소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119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2. 사망이 확실한 경우. 사망이 확실하다면
다음 순서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주치의에게 연락하세요. 만약 고인이 특정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면 가장 먼저 주치의에게 연락하세요. 주치의는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사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둘째,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에 연락하세요. 주치의가 없다면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병원들은 사망 확인, 사망 진단서 발급, 시신, 보관 및 장례 준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유가족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경찰 112에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존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조회사에 연락하세요. 가입된 상조회사가 있다면 즉시 연락하세요. 상조회사는 장례 절차 전반을 돕고 필요한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와 119의 차이점. 112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지만 그들은 현장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간주하여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부검과 행정 절차를 초래할 수 있어 자연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119는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망이 확실한 경우에는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이나 상조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예외 상황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모든 사망에 위의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외상이나 명확한 사고의 흔적이 있는 경우, 자살이 의심되는 경우, 타살이 의심되는 경우, 사망 원인이 전혀 파악되지 않는 젊은 사람의 돌연사, 신원불명인의 사망. 이런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입니다. 제2장 사망 직후 필수 절차. 사망 진단서 확보하기. 사망 진단서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의사로부터 사망 진단서를 받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 진단서는 최소 5 내지 7부 정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민센터 사망신 고용 일부, 화장장 또는 매장 신청용 일부, 금융기관 제출용 은행마다 일부씩 필요, 보험금 청구용 보험사마다 일부씩 필요, 각종 연금 및 공과금 정리용 1 내지 2부, 특히 금융기관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수량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사망신고. 사망 후 30일 이내 국내 사망의 경우 국외 사망은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진단서 원본, 신고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신고를 완료하면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사망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세요. 특히 재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사망신고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 신고.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 통장 사본, 금융기관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제3장 장례 준비와 진행. 장례식장 선택 시 고려사항. 장례식장을 선택할 때는 다음을 고려하세요. 접근성 조문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인가? 비용 예산에 맞는 장례식장인가? 시설 빈소, 안치실, 접객 공간이 적절한가? 서비스 장례 지도사의 전문성과 태도는 어떠한가? 장례 비용 관리. 장례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시설 사용료 빈소, 안치실, 장례용품관, 수해, 상복 등, 음식 및 접객 비용, 운구 및 매장 화장 비용, 평균적으로 300 내지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규모와 옵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장례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화장과 매장의 선택. 최근에는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화장의 경우 봉안당 실내에 유골함을 모시는 방법. 자연장 수목장이나 잔디장과 같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 산골 바다나 산에 유골을 뿌리는 방법. 매장의 경우 공동묘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묘지, 가족묘지 개인 소유 땅에 조성한 묘지, 종중묘지 종중이 관리하는 묘지. 선택 시 고인의 뜻과 가족의 방문 편의성, 장기적 관리 가능성을 고려하세요. 제사장 사후 정리, 상속 및 재산 정리. 사망 후 재산 정리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1. 상속 재산 파악하기. 고인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목록화하세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2. 상속인 확인하기. 법정 상속인을 확인하고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부동산 상속 등기. 상속받은 부동산은 반드시 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분할 협의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등기권리증, 연금 및 보험금 청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알아보세요. 1.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2. 보험금 청구. 모든 보험회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필요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수익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공과금 및 정기 구독 해지. 고인 명의로 된 모든 공과금과 정기 구독을 확인하고 해지하세요.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케이블 TV, 휴대폰, 신용카드 자동이체, 각종 회원권. 이를 놓치면 불필요한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장 60세 이후 미리 준비할 사항. 웰다잉 노트 작성하기. 웰다잉 노트는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소중한 문서입니다. 다음 내용을 포함하세요. 장례 방식에 대한 희망사항.
중요 재산과 부채 목록, 보험 증권 보관 장소, 디지털 자산, 이메일, SNS 계정 등의 비밀번호,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 사전 의료 의향서는 자신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떤 의료 처치를 원하는지 미리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연명 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유언장 작성.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 작성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 전체를 직접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을 기재.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비밀 유언장 봉인하여 공증인에게 보관 의뢰. 유언장은 재산 분배뿐만 아니라 장례 방식, 추모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 가입 고려하기. 장례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방법으로 상조회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조회 선택 시 확인 사항. 회사의 재정 건전성, 자본금, 영업기간, 보증보험 가입 여부, 서비스 범위와 품질, 정확히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해지 시 환불 조건, 중도 해지 시 환급금 계산 방식, 타 지역에서의 서비스 가능 여부, 전국 네트워크 구축 여부, 월 납입금과 총 납입 금액, 다른 업체와의 비교, 계약 기간, 단기형, 장기형 중 선택, 부가 서비스, 장례 지도사 인원, 고품질 장례용품 제공 여부. 상조회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세요. 최근에는 상조 서비스뿐만 아니라 웨딩, 여행,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라이프 케어 서비스도 있으니 본인의 필요에 맞게 선택하세요. 또한 상조회사 선택 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은 업체인지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상조회사의 경우 폐업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여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고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의 사망 시 올바른 대응 방법과 사후 절차,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다소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핵심 정보를 요약해 보자면 1. 집에서 사망 시 첫 대응의 중요성. 갑작스러운 심정지 등 생명 연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사망이 확실하다면 경찰 112보다는 장례식장이 있는 병원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조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세요. 2. 필수 행정 절차 이해하기. 사망 진단서는 최소 5 내지 7부를 확보하세요.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를 완료하여 과태료를 피하세요. 금융기관과 보험사에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3. 장례와 사후 정리. 장례 방식과 비용을 신중히 고려하세요. 상속과 재산 정리는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하세요. 고인 명의의 모든 공과금과 정기 구독을 해지하세요. 4. 60세 이후 미리 준비할 사항. 웰다잉 노트와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세요. 유언장을 통해 본인의 뜻을 명확히 남기세요. 신중하게 상조의 가입을 고려하세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미리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려운 시간을 조금이나마 덜 혼란스럽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준비가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남은 가족들의 슬픔을 덜어주는 중요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의 혼란과 추가적인 고통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채워지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81세의 김영호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아쉬운 시기가 있다면 60대였습니다. 그때 조금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이제 그만하려 합니다. 대신 제가 배운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보곤 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아쉬움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단순한 후회가 아닌 값진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80대 어르신들은 60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조언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중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값진 조언들과 함께 지금 60대를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60대를 맞이할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60대는 단순히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건강이 비교적 양호하고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며 사회적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십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마음속에 맴돌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60대의 삶을 의미 있게 재구성한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81세가 되어 돌아본 60대 시절의 소중한 교훈들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60대는 우리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 60대라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고요? 10년, 20년 후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뿐인 60대, 가장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나침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80대 이후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신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잃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60대에 들어서면 체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건강 관리가 80대, 9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81세가 되어 돌아보니 60대에 꾸준히 운동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활기차게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반면 나이 들었으니 쉬어야지라며 활동을 줄인 분들은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었습니다. 60대라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건강관리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걷기는 접근성이 높고 부상 위험이 적어 가장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심혈관 건강, 관절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60대는 그렇지 않은 동년배보다 10년 후 만성질환 발병률이 약 40% 낮다고 합니다. 이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둘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세요. 작은 문제도 방치하면 큰 병이 됩니다. 특히 60대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암 등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고 의사가 권장하는 검사들을 미루지 마세요. 정상범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67세 때 아무 증상도 없어서 건강검진을 미루고 있었어요. 아내의 강권으로 마지못해 검진을 받았는데 초기 대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여 작은 수술만으로 완치되었지만 만약 1년만 더 미뤘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특히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가공식품과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에는 신체의 단백질 합성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그리고 콩류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하여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60대에 접어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신체의 회복과 뇌의 정리 시간입니다.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좋은 수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다섯째, 뇌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세요. 독서, 퍼즐,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합니다.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꾸준히 사용하고 도전을 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도쿠, 낱말 퍼즐, 체스와 같은 인지 게임,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그리고 독서는 모두 뇌를 활성화하는 좋은 활동입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인지 예비력을 강화합니다. 여섯째, 정신 건강도 관리하세요.
60대는 은퇴, 자녀의 독립, 배우자나 친구의 질병이나 사망 등 많은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울증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신 건강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부와 명예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진정한 관계는 끝까지 남습니다. 60대는 인간관계를 재정비하고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60대의 관계를 풍요롭게 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는 노년기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참견하는 것과 지혜를 나누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 가정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여러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의 역사, 그리고 삶의 교훈을 들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세대 간 연결을 강화하고 손주들에게 정체성과 뿌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디지털 세대인 손주들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서로에게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오래된 친구들과 다시 연결하세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에 바빠서 소홀했던 친구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60대의 행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랜 친구들은 여러분의 과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이메일, 전화 등을 활용해 옛 친구들과 연락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연락을 반갑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모임이나 여행을 계획하여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관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60대는 시간적 여유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종교시설, 자원봉사 단체 등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영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65세에 처음 도자기 교실에 등록했어요. 거기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지금까지 15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자기를 만들면서 서로의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눕니다. 이 친구들은 제 인생의 후반부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넷째, 배우자가 있다면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드세요. 많은 어르신들은 자녀 양육에 집중하느라 부부로서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합니다. 60대는 부부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한 후 부부는 다시 서로를 재발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함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거나 단순히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서로의 꿈과 희망,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영수 씨는 말합니다. 아내와 함께 62세에 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발을 밟고 웃느라 제대로 춤을 추지도 못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함께 춤을 추고 있으며
이 공유된 경험이 우리 결혼 생활에 새로운 차원의 친밀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다섯째, 갈등은 빨리 해결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미해결된 갈등은 더 큰 상처로 남습니다.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랜 시간 쌓인 갈등이나 오해는 관계를 서서히 침식시키고 결국 큰 후회로 남게 됩니다. 고정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동생과 사소한 재산 문제로 다툰 후 1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동생이 갑자기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동안의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동생을 다시 만나 화해할 수 있었지만 그 10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존심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여섯째, 세대 간 소통에 투자하세요.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젊은이들의 생각과 문화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그들도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멘토링 프로그램, 세대 통합 프로젝트 또는 단순히 자녀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세대 간 소통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교류는 노년기의 고립감을 줄이고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재정적 안정은 평온한 노후의 기반.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재정적 안정 없이는 평온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60대는 재정 계획을 재점검하고 조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60대의 현명한 재정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은퇴 자금을 계산하세요. 낙관적인 추정이 아닌 실제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20, 3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세대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실적인 은퇴 자금을 계산하고 필요하다면 지출을 조정하거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고려해 보세요. 또한 인플레이션, 의료비 증가,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 등을 고려한 버퍼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부채를 줄이세요. 가능한 모든 부채, 특히 고금리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빚은 가능한 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채가 남아 있다면 저금리로 대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이는 매월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세요. 연령에 맞게 리스크를 조정하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은퇴를 앞두고 채권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대의 긴 은퇴 생활을 고려하면 적절한 주식 비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세요. 넷째, 필요하다면 주거 환경을 제고하세요. 큰 집의 유지비가 부담된다면 작고 관리가 쉬운 주거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주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산이자 지출 항목입니다. 60대는 미래 거동 불편 가능성, 유지 관리 비용, 그리고 위치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재평가할 좋은 시기입니다. 작은 아파트나 노인 친화적 커뮤니티로의 이전 또는 자녀와 가까운 곳으로의 이사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 보세요. 집을 다운사이징하면 유지비를 줄이고
추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영숙 씨는 말합니다. 67세에 30년 동안 살았던 4층짜리 집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당시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5년 후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 그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째, 비상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세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수리비에 대비한 자금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치의 생활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축 계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비상금이 있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장기 투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 정서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섯째, 상속 및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우세요. 60대는 유언장 작성, 상속세 최소화, 그리고 가족에게 재정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런 계획은 나중에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가족들과 이에 대해 열린 대화를 나누어 모두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4. 목적의식은 삶의 원동력?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느냐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은퇴 후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최동훈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40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습관이 갑자기 사라지니 마치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어요. 60대의 목적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세요. 평생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것을 시작해 보세요. 악기, 외국어, 원예 등 새로운 도전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학습은 뇌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외국어 학습은 특히 추천할 만한 활동입니다. 언어 학습은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여행이나 국제 교류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온라인 강좌, 지역 커뮤니티 센터 또는 언어 교환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식과 경험을 나누세요. 멘토링, 자원봉사, 강의 등을 통해 평생 쌓은 지혜를 다음 세대와 나누는 것은 큰 보람을 줍니다. 학교, 지역 도서관, 비영리 단체,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곳에서 자신의 지식을 나눌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기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셋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세요. 책 한 권 읽기, 정원 가꾸기, 손주에게 특별한 선물 만들기 등 작은 성취도 큰 기쁨이 됩니다. 목표는 삶의 방향성과 동기를 부여합니다. 은퇴 후에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런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매주 한 권의 책 읽기, 매달 새로운 요리법 시도하기, 1년 안에 가족 사진첩 정리하기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세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자신을 칭찬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보세요.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100가지를 작성했습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한 목표를 세웠죠. 지금까지 76개를 달성했고, 이 목록이 제 삶에 재미와 도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든 스웨터부터 제주도 올레길 완주까지 매 목표를 이룰 때마다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느낌이에요. 넷째, 여행을 계획하세요. 건강할 때 가보고 싶었던 곳을 방문하는 것은 60대의 큰 즐거움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것은 감각을 자극하고 일상에서 벗어난 신선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행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문화적 시야를 넓히고 삶에 대한 감사함을 키우는 기회가 됩니다. 여행이 반드시 해외나 먼 곳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여행, 당일치기 여행, 심지어 자신이 사는 도시의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는 태도입니다. 임경숙 씨는 말합니다. 60대 때 1년에 2번 새로운 곳 방문하기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20년 동안 이 목표를 지켜오며 40곳 이상의 새로운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여행들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건강이 허락할 때 여행하세요. 그 추억은 평생의 보물이 됩니다. 다섯째,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으세요. 지역사회 활동, 종교 활동, 동호회 등에서 새로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직업을 통한 정체성과 소속감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인생을 기록하고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서전 쓰기, 가족사 정리하기, 또는 단순히 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자신의 인생을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삶의 패턴과 교훈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마음의 평화를 찾는 지혜.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것은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60대는 인생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정미숙 씨 81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항상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여행.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런 것들은 잠시뿐이었고, 진정한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과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에서 왔습니다. 60대의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감사한 것들을 떠올리세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강력한 긍정적 감정 중 하나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들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아름다운 일몰, 친구의 전화 한 통 등 일상의 소소한 기쁨에 주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들은 더 나은 수면, 더 적은 스트레스, 그리고 더 높은 전반적인 행복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마음 훈련입니다. 박영자 씨는 말합니다. 65세부터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점점 일상에서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8년 동안 이 습관을 유지하면서
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문제와 불만 대신 축복과 기회를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오래된 분노와 상처는 결국 자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망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용서 편지 쓰기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보내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놓아주겠다는 의지를 담아보세요. 심각한 트라우마의 경우에는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미움을 품고 살기엔 아깝습니다. 셋째, 명상이나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을 차분히 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명상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10-15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산만해지면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종교적 신앙이 있다면 기도나 종교적 텍스트 읽기 등의 영적 수행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상민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63세부터 매일 아침 20분간 명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실천하니 이제는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상 후에는 마음이 맑아지고 하루가 더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16년간의 명상이 제 노년의 평화를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넷째, 단순함을 추구하세요. 물건을 비우고 일정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것은 큰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60대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삶을 정리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복잡한 일정과 불필요한 의무를 줄여보세요. 단순한 삶은 더 많은 여유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매일의 순간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유한한 삶을 인정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의미 있게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더 충실히 살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래 계획을 세우거나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가족들과 죽음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삶에 대한 더 깊은 감사와 현재에 대한 집중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병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69세의 심각한 건강 위기를 겪은 후 저는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점차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을 선물처럼 여기며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사소한 아름다움에도 더 쉽게 감동합니다.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기 비판과 후회에서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와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은 자기 연민 셀프 피티과 다릅니다. 전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후자는 피해 의식에 빠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친구에게 말하듯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김영호 씨는 말합니다. 만약 제가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경험에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오늘의 기쁨에 더 집중할 것입니다. 6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면서도 젊은 시절에는 없었던 지혜와 여유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후회 없는 60대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건강을 돌보고 관계를 깊게 하며 재정을 안정시키고 삶의 목적을 찾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세요. 81세가 되었을 때 60대를 정말 잘 살았다고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60대가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